고용이 좀 부진하다,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다 인정하고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건 맞는데 서두르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 때문에 급격하게 통화정책 스탠스를 연준이 바꾸기보다는 경기는 괜찮다, 우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만약에 경기 침체 시그널이 보여지게 된다면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줘도 저희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코스피가 2400 깨졌을 때 말씀드렸던 건 딥 밸류 구간이다, 너무 싼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매도 실익 없다 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이번 폭락의 원인이 미국의 경기 침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현재 미국 경기 침체는 어떤 상황인가요? 경기 침체가 며칠 만에 시장을 뒤흔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너무 빨라서. 생각을 해보시면 8월 1일, 8월 2일, 8월 5일 딱 3일입니다. 8월 5일 날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오면서 되돌려졌죠. 어떻게 보면 이틀 반이에요. 이렇게 급할 수 있을까? 딱 이틀 만에 미국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된 듯 했습니다. 물론 무더운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목요일 날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높았고, 금요일 날 발표된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은 4.3이 나왔고, 신규 고용자 수는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못했죠. 고용지표는 굉장히 불안정한 건 맞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고용지표가 이렇게 안 좋아졌다라고 해서 시장이 무너졌을까? 이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샴의 법칙? 법칙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 보시면은 또 룰에 따라서 0.5를 넘으면 경기 침체가 반드시 왔다. 근데 이번엔 0.53을 도달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래서 여기저기 보면은 경기 침체 확률이 80%다, 90%다. 재밌는 건 샴이라는 이 법칙을 만든 사람도 이건 예측 도구가 아니다, 이번은 경기 침체가 아닐 수 있다를 말했는데, 무슨 절대 반지 마냥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는 무조건 온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건 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업률, 경기 침체가 좀 빨라질 수 있다,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온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지, 이게 되면 A는 B다라는 공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 실업률이 반등한 것, 실업수당이 반등한 것은, 실업수당은 텍사스에서의 허리케인 영향, 그리고 폭염 영향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실업률이 반등한 것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반등했다는 분석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경기 침체와는 좀 다르다라는 분석들도 있었는데, 그건 무시하고 실업률이 왜 올랐는지 보다는 오른 것 자체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졌죠. 자, 그러면 MBER이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진짜로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2분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실질 소득, 임금, 비농업 취업자 수, 실질 소비, 도소매 판매, 가계조사 고용, 산업생산지수, 실질 GDP 보면은 가계조사 고용 평균만 조금 마이너스지 나머지 다 플러스거든요. 고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경기 침체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률도 서베이 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실업률도 서베이 지표예요. 기업 서베이 지표고요. 우리가 보는 건 가계 서베이 지표가 또 따로 있습니다. ISM 지표도 서베이 지표입니다. 다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하드 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드 데이터를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숫자로 진짜 찍히는 것들을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어떻죠? 마이너스로 가고 막 망가지나요? 소매 판매는 좀 둔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2% 후반 3%대고, 그리고 산업 생산은 이제 막 플러스 반전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빠지기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 또는 이제 막 플러스 반전하고 있다라는 그림이고, 아까 보셨던 샴스룰이라는 걸 보면은 당장이라도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죠? 반대로 밑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파란색이 경기선행지수예요. 미국 경기선행지수 OECD 건데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 중에 경기선행지수가 올라올 때 침체가 있었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반대의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침체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 자체하고 왜 이렇게 급격한 공포심리 빠졌을까? 제 생각이긴 한데, 롤러코스터의 예를 들고 있어요, 저는 많이.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면은 이렇게 저 멀리서 가다 보면, 야, 저게 60도 각도래, 70도 각도래, 이러죠. 근데 막상 내가 타고, 덩덩덩덩해서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죠? 60도인지 70도인지 모릅니다. 낭떠러지 같고, 절벽 같고, 공포심리가 극에 달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아, 그래, 경기 둔화 맞아 하는데, 막상 경기가 꺾여 내려오는 시점이 되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안 좋은 것들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고, 그게 고용지표였고, 연이어서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에 좀 쇼크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물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판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수행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요런 거 오른쪽 왼쪽 보시는 것들은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건데 이것도 수행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경제 지표들을 보고 전망치가 바뀌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아틀란타 연은이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GDP Now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매주. 이건 뭐냐면 경제지표가 발표된 것을 즉시 반영을 해서 이번 분기 GDP 성장률이 얼마일 거다라는 전망치를 내놓는 데인데 지금 2.9. 제가 요거 보내드릴 때마다 2.3이었는데 지난 주말에 기점으로 2.9까지 상향 조정됐거든요. 공기지표가 안 좋았는데 이게 만약에 급격하게 떨어져서 0으로 간다?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지난 주말 8월 5일 같은 공포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GDP 나우가 2.3, 2.9로 상향 조정된 상황에서는 좀 과도한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대해 안심해도 괜찮을까요? 안심하다기보다는 경기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틀란타 연은의 그런 GDP 나우 같은 계속 업데이트되는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그림으로 요약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경기 선행지수는 올라갔죠. 실적 전망도 올라갑니다. 근데 주가는 경기 침체에 뭔가는 충격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펀더멘탈과 주가 간의 괴리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만에 하나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지난번처럼 대폭락을 할까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뭔가는 지수 레벨까지 왔었거든요. PER은 7.8배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거는 과거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레벨이었고 PBR도 과거 유럽 재정위기, 금융위기 또는 2022년 말처럼 진짜로 미국 경기 침체가 좀 가셔됐을 때 2018년 10월처럼 좀 미국이 일시적인 역성장을 했을 때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경기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아래일 텐데 지금과 같은 급격한 흐름들은 아닐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확률도 굉장히 낮게 보는데 저는 만약에 경기 둔화가 좀 가팔라진다 하더라도 이만큼 벌어진 흐름에서 좀 경기가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경기가 잘 버텨준다. 지난주 월요일 ISM 서비스업 지수처럼 그러면은 증시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즉 경기 침체 스타일만 케이스만 아니라면 지금은 하락보다는 반등 상승 쪽으로 시각을 두고 투자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의 시기나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졌어요. 50bp다, 25bp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한 다음에 첫 번째는 폭락한다, 전에는 폭락한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돌고 돌아서 경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 시점을 전후로 해서 경기 침체로 가면 금리 인하 시점에 한번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경기 침체가 아니면 큰 조정 없이 좀 방향성 위쪽으로 가겠죠. 왜?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통화정책 정상화 차원에서 금리 인하한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증시는 우호적일 거다. 금리 인하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25bp냐 50bp냐 연내 몇 번을 하느냐라는 논란들이 많은데 저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져야겠지만 연준의 스탠스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증시가 폭락을 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다.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했다. 그럼 시장이 좋아했을까요? 거봐 경기 침체 인정하네. 이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급변을 하는 겁니다. 연준의 스탠스가 급변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시면 23년 말 24년 초에는 24년 한 해 동안 금리 인하 몇 번 할 거라고 시장은 전망했는지 아시나요? 6번 아니면 7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예. 왜? 12월 FOMC에서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를 빌미 삼아서 빅컷, 큰 폭의 금리 인하. 그러면 시장은 좋아하겠죠?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압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과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 컨센서스가 얼마나 급변을 하는지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경기 침체 공포가 딱 이틀 만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85%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경기지표 잘 나오면서 이게 48.5로 떨어졌고 지금은 지난 주말 기준으로 8월 9일 기준으로 금리 인하 한 번이 더 높아졌어요.
51.5로 이처럼 시장 컨센은 급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몇 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좀 제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이죠. 한 달 반? 한 6월 달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 인하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요 컨센서스를 보시면 요 초록색이 금리 동결 확률인데요. 자, 6월 초, 6월 중순 보시면 금리 인하 확률이 금리 인하 확률보다 높았습니다. 동결 확률이. 이처럼 컨센서스는 급변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휘둘리기보다는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체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리가 들어온 이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공용이 좀 부진하다,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다 인정하고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건 맞는데 서두르진 않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 때문에 급격하게 통화정책 스탠스를 연준이 바꾸기보다는 경기는 괜찮다. 우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만약에 경기 침체 시그널이 보여지게 된다면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줘도 저희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 18일 새벽에 발표되는 그런 9월 FOMC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연내 금리 인하 4번 길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근데 아마 연준은 3번 정도를 열어놓지 않을까? 아니면 2번 정도를 열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 기대와 연준의 스탠스 간의 좀 간극이 좁혀지는 과정에서는 좀 등락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제가 작년 10월 코스피 2300을 깨졌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조금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고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확보했던 현금 비중을 투입하고 이러자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거든요. 반복적으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400일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근데 같은 생각입니다. 향후 제가 코스피가 2400 깨졌을 때 말씀드렸던 건 딥 밸류 구간이다. 너무 싼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매도 실익 없다. 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자,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스피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PER은 장중 기준으로는 7.86배. 코로나 때도 7.68배였습니다. 그 전에 지금 레벨로 왔던 적은 몇 번 없어요. 그리고 PBR, 선행 PBR 기준으로는 0.78배. 금융위기 때가 0.76배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위기 때는 0.78, 0.79배. 그리고 확정실적 기준 PBR은 0.85배. 금융위기 때가 0.81배. 과거 진짜 위기가 오거나 경기 침체가 좀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가 0.85배, 0.8배 수준이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겠죠? 얼만큼 내려왔는지. 가격 자체도 많이 내려왔지만 지금 보면은 밸류에이션 레벨은 이미 경기 침체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경기 침체는 아니다.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여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뭐 진폭은 큽니다. 급반등이 나왔다가 또 밀리기도 하고 뭐 여진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잘 참으셨다가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조금씩 더 주식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반등이 나와서 특히 업종이나 종목별로 어떤 거는 막 급반등하기도 어떤 거는 뭐 좀 덜 오르기도 하잖아요. 보유하신 종목이나 이런 것들 중에 급반등이 나와서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조금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덜 오른 애들을 중심으로 좀 매매하시다가 또 어떤 종목이 튀면은 또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하시면서 아마 9월 말까지는 급반등이 나왔다가 또 밀리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때는 급반등이 나오면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고 급락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또 예상보다 좀 낙폭이 크면은 그때는 좀 확보했던 현금을 좀 투입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주식 비중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또 물어보십니다. 지금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요? 물어보실 때 들어가고 싶으실 때 한 10%만 들어가세요. 그런 다음에 반등하면 내비두고 내려오면은 사고 내 평단가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다 반등하면 플러스면 내비두고 또 마이너스가 나면 좀 사고 이렇게 하신다면 평단가를 점차 낮춰가면서 내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강한 반등이 나오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확보하자. 그랬다가 또 밀리면 그 확보한 비중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자. 현금 비중이 많고 이제 주식 투자를 막 하시는 분들한테는 언제 살까 고민하기보다는 일단은 10% 발을 담궈 놓고 내 평단보다 낮아지게 될 때마다 10에서 20%씩 계속적으로 모아간다면 아마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한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